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만약 당신이 혼인 정년기를 훌쩍 넘긴 노총각 유생이고 학문 외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통 알지 못해 여인의 마음은커녕 장돌뱅이 하나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현실 감각을 단번에 깨우쳐주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동시에 알려줄 수상한 주모를 만나게 된다면, 당신은 그 주모의 가르침을 상스러운 농담이라 외면하시겠소? 아니면 인생을 바꿀 비책이라 받아들이시겠소? 여기 총각 딱지를 떼는 것이 과거 급제보다 더 어렵다고 여겨지던 한 지독한 노총각 유생이 있었으니 그의 청정무구한 학문 인생을 돈과 현실의 이치로 단번에 후려친 재치 넘치는 주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소? 주인공은 김생원이었어. 32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총각 신세를 면치 못했으며 오직 성리학에만 몰두하여 세상 풍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여인들 앞에서는 사서삼경만 읊어대고 혼담이 들어오면 상대 집안의 내력은 따지지 않고 예법에 어긋나지 않느냐만 물어대니 중매쟁이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김생원은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가장 어려운 경전보다 더 난해하구나. 내가 맹자의 글은 술술 외우건만 어찌 홍안의 미소 한 조각 얻지 못하는가. 어느 날 그의 친구 박진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책만 읽어서 문제일세. 세상은 책 속에만 있지 않네. 읍내의 저자거리 한 바퀴만 돌아도 사람 사는 이치를 배울 수 있는데 자네는 서재에만 박혀 있으니 총각 신세를 면할 날이 있겠나? 이 말에 또 다른 친구, 이 참봉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들어보게 김생원. 읍내에 현실 주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주모가 사람 속을 꿰뚫어 본다고 소문이 자자하네. 한번 가보지 않겠나? 김생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주막이라니? 그런 천한 곳에 선비가 무슨 일로 가겠는가? 박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선비는 천상에만 살 수 있나? 천한 곳에도 사람 사는 이치가 있는 법이네. 자네가 혼인을 하고 싶다면 일단 따라오게나. 결국 김생원은 친구들의 등살에 못 이겨 현실 주막으로 끌려갔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막걸리 냄새와 왁자지껄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김생원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도포자락을 여미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주모가 김생원 일행을 힐끗 보더니 능청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월매였소. 아이고 도련님, 고목 같은 도포자락에서 묵은 서책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책만 읽으실 줄 아시지? 술맛도 인생맛도 모르시는 티가 팍팍 나는구만요. 김생원은 얼굴이 붉어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모, 어찌 사람을 보자마자 그리 천박한 말을 하시오. 나는 학문을 숭상하는 사람이지 술과 유희를 좇는 속물이 아니오. 월매는 김생원의 고지식함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도련님, 천박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벌 줄 모르는 지식이오. 도련님은 하늘의 이치만 아실 뿐 땅바닥의 현실은 모르시는구려. 박진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주모, 우리 친구가 총각 딱지를 떼지 못해 고민이 많소. 좀 도와줄 수 없겠소. 월매가 김생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도련님, 총각 딱지를 떼고 싶으시오. 김생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혼인은 해야 하지 않겠소. 월매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좋소. 제가 도련님의 총각 딱지를 떼어드리겠소. 허나 저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3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김생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3가지 조건이라니 그게 무엇이오? 월매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당신의 도포를 벗고 장사치 옷을 입으시오. 현실은 서책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시작되는 법이오. 둘째,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저에게 맡기시오. 제가 도련님의 돈으로 가장 현실적인 투자를 해드릴 것이오. 셋째, 제가 시키는 대로 읍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가서 청혼을 하시오. 그것도 아무 예물 없이 말이오. 김생원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괴상망측한 요구요? 도포를 뻗으라니, 재산을 맡기라니, 예물 없이 청혼을 하라니, 이건 선비를 모욕하는 것이오. 월매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총각 딱지를 떼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돌아가시오. 하지만 제 말을 따르신다면 석 달 안에 혼인을 시켜드리겠소. 박진사가 김생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김생원, 일단 한번 해보게. 자네가 지금껏 해온 방식으로는 100년이 가도 총각일세. 김생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해보겠소. 허나 만약 주모가 나를 속인다면 월매가 손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속임수는 없을 것이오. 도련님, 이제부터 제 말만 따르시오. 다음 날 김생원은 도포를 벗고 남루한 장사치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락 없는 행상인 꼴이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월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월매가 김생원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전 재산이 얼마요? 김생원이 머뭇거리며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노소의 그릇 3점이 전부였습니다. 월매는 노소의 그릇을 보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유쾌하게 웃어댔습니다. 하하하하, 도련님, 노소의 그릇 3점이 전 재산이었소? 아이고, 이 작은 재산으로 제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김생원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요. 집안이 몰락하여. 월매가 손을 흔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됐소, 됐어. 도련님, 재산의 많고 적음은 중요치 않소. 중요한 건 그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요. 이제 마지막 임무를 드리겠소. 월매는 김생원에게 읍내 최고 부잣집인 최판서 댁으로 가서 청혼을 하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최판서 댁이라면 그 최판서 댁 말이오? 최판서에 따른 미모와 재력을 겸비하여 왕족의 혼담까지 들어온다는데 내가 어찌. 월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현실에 짓눌려 살지 않는 용기가 바로 총각 딱지를 떼는 첫걸음입니다. 가서 당당하게 청혼하고 오시오. 거절당해도 상관없소.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것이오. 김생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최판서 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기와집과 위풍당당한 대문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돌아가려 했지만 월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실에 짓눌려 살지 않는 용기. 김생원은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김생원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김생원이라고 하오. 최판서 댁 따님께 청혼하러 왔소. 하인은 김생원의 남루한 행사액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혼? 하하, 예물은 가져오셨소? 김생원이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예물은 없소.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췄고 미래의 훌륭한 관리가 될 것이오. 하인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보시오, 총각. 우리 아가씨에게는 금은보화를 가져온 사대부 도령들의 혼담이 수두룩하오. 당신의 지식이나 미래 따위는 우리 댁에서는 개똥만도 못하오. 썩 꺼지시오. 하인은 김생원을 내쫓았고 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김생원은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터덜터덜거리게 현실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모, 나는 완전히 망신을 당했소. 월매는 김생원의 참담한 표정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드디어 현실의 쓴맛을 맛본 것입니다. 김생원이 어이없어하며 소리쳤습니다. 축하라니, 나는 지금 망신을 당했소. 월매가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소. 현실을 모르는 사람과 현실을 아는 사람. 도련님은 방금 현실을 알게 되었소. 학문과 지식은 돈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이오. 김생원이 탄식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평생 총각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오? 월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오. 도련님, 총각 딱 찌를 때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비현실적인 용기가 아니라 바로 돈이오. 월매는 김생원에게 맡긴 노쏘의 그릇 3점을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노쏘의 그릇을 흥정 끝에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낡고 녹슨 철제 낚싯바늘 3개를 샀습니다. 김생원이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주모, 어찌 그 귀한 노쏘의 그릇을 팔아 이 쓸모없는 낚싯바늘을 사셨소? 이건 사기가 아니오. 월매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돈의 가치는 물건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정해지는 법입니다. 노쏘의 그릇은 귀하지만 지금 도련님에게는 쓸모가 없소. 하지만 이 낡은 바늘은 누군가에게는 금보다 귀할 수 있소. 김생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녹슨 바늘을 귀하게 여기겠소? 월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도련님의 2번째 임무요. 이 바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팔아오시오. 그것도 노쏘의 그릇보다 더 큰 가치로 말이오. 김생원은 낚싯바늘 3개를 들고 읍내를 헤맸습니다. 그는 먼저 어부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어부. 낚싯바늘이 필요하지 않소? 어부가 김생원의 낚싯바늘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고물이오? 이런 녹슨 바늘로 어찌 고기를 잡겠소? 썩가시오. 김생원은 좌절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읍내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녹슨 바늘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김생원은 지쳐서 주막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주막 마당 한 구석에서 온몸이 떼국물로 범벅이 된 사내가 낡은 집신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신발을 꿰매려 자는데 실이 바늘 구멍을 통과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이 굵고 투박해서 가느다란 실을 바늘 구멍에 꿰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실이 도통 들어가질 않네. 바늘이 있어도 실을 못 꿰면 무슨 소용인가? 김생원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낚싯바늘은 낚시에는 쓸모없지만 실을 꿰는 데는 유용할 수 있겠구나. 김생원이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 내가 가진 이 바늘이 당신에게 필요할 것 같소?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늘? 나는 이미 바늘이 있소. 낚싯바늘이 무슨 소용이요? 김생원이 설명했습니다. 사내, 당신은 지금 실을 바늘 구멍에 꿰지 못해 고생하고 있소. 허나 내가 가진 이 낚싯바늘은 구멍이 크고 끝이 뭉툭하여 실을 꿰는데 아주 유용하오. 이 바늘로 실을 먼저 꿰고 그 실을 당신의 바늘에 붙이면 되지 않겠소? 사내는 김생원의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 그 방법이 있었구려. 총각, 그 바늘을 내게 파시오. 얼마요? 김생원이 말했습니다. 값은 당신이 정하시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주시오. 사내는 자신이 가진 전부인 깨끗한 쌀서대를 김생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총각의 지혜에 감사하오. 김생원은 쌀서대를 들고 현실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월매는 김생원이 들고 온 쌀을 보고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노쏘의 그릇이 쌀서대로 돌아왔구려. 당신은 드디어 책 속의 지식을 현실의 재산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익히셨소. 김생원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모, 나는 비로소 깨달았소.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이오. 월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입니다. 월매는 김생원에게 쌀서대를 팔아 최 판서 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생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최 판서 댁에서 가장 귀한 물건? 그게 무엇인지 어찌 알겠소? 월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도련님의 임무요. 힌트를 드리자면 가장 귀한 물건은 가장 비싼 물건이 아니오. 가장 절실한 물건이오. 김생원은 쌀 서대를 들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최애 판서 댁에서 귀하게 여길 만한 물건을 찾으려 했지만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최 판서 댁 마님이 하인들을 이끌고 부산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생원이 호기심에 최 판서 댁 하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요? 마님께서 무엇을 그리 급하게 찾으시오? 하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님께서 선친께서 물려주신 은빛 비녀를 잃어버리셨소. 마님은 그 비녀가 없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며 온 동네를 뒤지고 계시오. 금은보화를 줘도 그 비녀만은 못 바꾼다고 하시니 김생원은 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최 판서 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은 비녀가 아니라 그 비녀를 대신할 무언가로구나. 김생원은 쌀 서대를 팔아 읍내에서 가장 정교한 은장색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가진 이 쌀로 가장 아름다운 은비녀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소? 은장색이 쌀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쌀 서대로는 은을 살 수 없소. 은비녀를 만들려면 최소 쌀 석섬은 있어야 하오. 김생원이 난감해하자 은장색이 덧붙였습니다. 허나 만약 총각이 은을 구해온다면 나는 공인만 받고 비녀를 만들어 주겠소. 김생원은 고민 끝에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쌀서대를 팔아 가장 질 좋은 목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목재로 읍내 최고의 목수에게 정교한 나무 비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나무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비녀를 만들어 주시오. 은빛처럼 매끄럽고 아름다워야 하오. 목수는 김생원의 간절함에 감동하여 밤을 새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비녀를 만들었습니다. 비녀는 은빛 광택을 내도록 기름칠이 되어 있었고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생원은 나무 비녀를 들고 최 판서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여전히 마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김생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마님, 잃어버린 비녀를 대신할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마님이 눈물을 닦으며 김생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어찌 우리 집 일을 아시오? 김생원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는 김생원이라고 합니다. 마님께서 잃어버린 비녀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진 전부를 들여 이 비녀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은은 아니지만 정성만큼은 세상 어느 비녀에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님은 김생원이 내민 나무 비녀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비녀는 정교하고 아름다웠으며 은 못지않게 빛났습니다. 이 비녀는 김생원이 말했습니다. 마님,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물건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이 비녀가 마님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마님은 김생원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김생원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며 엄청난 양의 비단과 귀한 서책을 하사했습니다. 총각, 당신의 마음씨에 감사하오. 이 비단과 서책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오. 당신에게 드리겠소. 김생원은 믿을 수 없는 일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쌀서대가 비단 뭉치로 돌아온 것입니다. 김생원은 비단 뭉치를 들고 월매 주모에게 돌아왔습니다. 월매는 김생원이 들고 온 비단 뭉치를 보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노쏘의 그릇 세 점이 비단 뭉치가 되었구려. 당신은 드디어 세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김생원이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주모, 당신 덕분에 나는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소. 가치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오. 월매가 김생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됩니다. 이 비단을 들고 다시 최판서 댁으로 가서 정식으로 청혼을 하시오. 김생원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최판서 댁에 다시 가라니? 저번에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월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저번에는 빈손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예물도 있고 무엇보다 마님께서 도련님의 인품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소? 사람의 마음을 얻은 자가 혼담을 성사시키는 법이오. 김생원은 월매의 말에 용기를 얻어 비단 뭉치를 들고 다시 최판서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문 앞에서 하인이 김생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비녀를 만들어 온 그 총각이 아니시오? 김생원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이번에는 최판서댁 따님께 정식으로 청혼하러 왔소. 하인은 김생원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곧 최판서댁 마님이 나왔고 그녀는 김생원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총각 다시 오셨구려. 비녀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답니다. 김생원이 비단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마님께서 주신 비단을 예물로 삼아 따님께 청혼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학문과 성실한 뿐이지만 평생 따님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마님은 김생원의 진솔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각, 당신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분이시오. 우리 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최판서 댁 교수가 발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김생원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총각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금은보화보다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분을 남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 김생원은 최판서댁 교수와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혼담이 성사된 후 김생원은 월매 주모를 찾아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모, 당신은 나의 은인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책 속에만 파묻혀 살았을 것이요. 월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사실 저는 단순한 주모가 아닙니다. 김생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월매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령님 기억나십니까? 7년 전 강도를 만나 놀라 쓰러진 제 아버지를요. 그때 저도 동행을 하고 있었건만 그 길로 한양을 가고 있던 한 젊은 선비가 노잣돈까지 모두 뺏겨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지요. 그리고는 제 아버지를 의원한테 업고 가주시고 가진 돈까지 내어주시며 격려해 주셨던 덕분에 제 아버지가 살 수 있었습니다요. 이에 김생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그 소녀가 당신이란 말이오? 아니 어찌 이런 성숙한 처자로 월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소. 맞습니다, 도령님. 저는 그때 도령님 덕분에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고 그 후 저희 집안이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요. 저희 집은 이 근방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거부 가문의 숨겨진 후손이옵니다. 아버님께서는 도령님의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으시고 은혜를 갚고 싶어 하셨으나 도령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도령님이 최판서 댁 교수를 흠모한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님의 지시로 제가 주모로 위장하여 이곳에 주막을 차리고 도령님을 기다린 것입니다요. 도령님께서는 학문은 출중하나 세상 물정에 어두워 귀한 인연을 놓칠까 염려되어 제가 주모 행세를 하며 겉으로는 비단 뭉치를
속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현실적인 지혜를 전해드린 것입니다. 도령님의 총각 딱지는 여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딱지였습니다. 이제 도령님은 학문과 현실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비가 되셨습니다. 저희는 도령님의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요. 김생원은 월매에 숨겨진 신분과 과거의 작은 선행이 엄청난 은혜로 돌아온 지극한 진심에 크게 감동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나의 은인이자 스승이요. 당신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았소이다. 월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도련님이 가진 선한 마음과 잠재력을 깨워드렸을 뿐입니다. 이제 도령님은 혼인도 하시고 과거 시험도 보실 것입니다. 부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김생원은 월매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석 달 후 김생원은 최판서댁 교수와 혼인을 올렸습니다. 혼례식 날 김생원은 월매를 귀빈으로 모셨습니다. 친구 박진사가 김생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하네. 노소의 그릇 3점으로 최판서댁 사위가 되다니. 이 참봉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월매 주모의 안목이 정말 대단하구만. 자네의 잠재력을 알아본 거야. 김생원은 월매를 바라보며 깊이 절했습니다. 주모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총각 딱지를 떼셨으니 관직에 나아가 훌륭한 관리가 되십시오. 훗날 김생원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어머니만큼 현명한 안방마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월매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고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총각 딱지를 떼어준 것은 월매 주모의 몸이 아니라 월매 주모의 현실적인 지혜였도다 라면서 말이지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도 또 재미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